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테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유예빈,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상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증명하느라 정작 마음 편하게 쉴 겨를은 늘 부족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무대 위의 불빛을 바라보고 또 책 속에 담긴 타인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는 건 아마 그곳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그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 방식대로 공감하면 되니까요. 오늘도 세상이 정해준 답을 찾느라 애쓴 여러분에게 잠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할 작품은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가장 아름답고도 또 처절한 비극으로 꼽히는 도니제티의 남메르무어의 루치아입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의 일환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산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 축제에서 이 멋진 오페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네, 이 작품은 사실 탄탄한 원작 소설이 바탕이 돼서 굉장히 서사의 흡입력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영국 문호 월터 스콧의 소설 레머무어가의 신부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략 결혼을 강요받았던 신부가 첫날 밤에 신랑을 칼로 찔러 죽였던 이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세기 말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람메르무어의 애스턴 가문과 이 레이븐우드 가문의 오랜 분쟁을 다루는 작품인데요. 가세를 부활시키려는 오빠 엔리코는 여동생인 루치아를 부유한 귀족인 아르투로와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루치아는 어머니의 무덤가이자 또 유령이 나온다는 분수대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랑하는 에드가르도를 만나기 직전 유모인 알리사에게 자신이 본 이 피비린내 나는 유령의 환영을 고백을 하면서 불길한 앞날을 예감을 합니다. 이 노래가 대표적인 솔로 아리아이기도 한데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혼자서 이 불길함을 예감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루치아의 모습이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이 불안한 사랑이 결국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요? 네, 이렇게 분수대 앞에서 만난 에르가르도와 루치아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외교 사절로 간 에드가르도의 편지를 오빠인 엔리코가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이 됐는데요. 엔리코는 에드가르도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가짜 편지까지 만들면서 루치아를 속입니다. 깊은 절망과 비탄에 빠진 루치아는 결국 오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정략결혼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명 직후에 돌아온 에드가르도가 연회장으로 들이닥치게 되고 루치아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한 그는 그녀의 반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든 인물의 엇갈린 감정들이 폭발하는 이막의 육중창이 흐르는데요. 그러면서 극은 걷잡을 수 없는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믿었던 연인의 차가운 오해와 또 비난까지 받으면서 루치아의 정신이 정말 엄청나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루치아는 결국 광기라는 극단적인 도피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날 밤 신방에서 신랑인 아르투로를 칼로 찔러 죽인 뒤에 피 묻은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 부르는 20여 분의 아리아가 바로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광기의 아리아입니다. 플루트의 선율과 주고받는 고난도의 콜로라투라 가창을 통해 이 현실의 고통을 잊고 환상 속에서 연인과 다시 결합하는 이 애달픈 영혼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화려한 기교 뒤에 숨은 이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 너무 비극적이고 또 슬픈데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게 당시 예술가들이 왜 이토록 이 광기와 또 실성에 집중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음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요. 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는 현실의 냉혹한 이해타산과 또 가부장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 인간 고유의 진실을 탐구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루치아의 광기는 연약함이 아닌 자신에게서 모든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간 이 비정한 사회를 향해서 온몸으로 던지는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작곡가였던 도니제띠는 이러한 격렬한 슬픔조차 우아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아내면서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작곡가였습니다. 이번 을숙도 오페라 축제에서는 이 거장의 유산을 무대 위에 온전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 영남 지역의 최고의 프로덕션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축제 무대를 완성해주는 출연진과 또 제작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공연은 영남을 대표하는 최성근 총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아서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정교하고 밀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출은 탁월한 무대 감각을 지닌 걸로 알려진 이병옥 연출가가 맡아서 이 내용의 비극적인 서사를 입체적인 연출로 풀어내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주역들의 면면도 무척이나 훌륭한데요. 이 고난도의 테크닉과 연기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이 타이틀 롤이죠. 루치아 역은 소프라노 이은미가 맡았고요.
루치아의 연인이자 직선적인 성격의 에드가르도 역에는 테너 조준혁이 캐스팅되어서 이 드라마틱한 가창력을 뽐낸다고 합니다. 또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동생을 희생시키는 오빠 엔리코 역은 바리톤 고영호가 맡아 이 무대 위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오페라 내용이기도 한데 이 루치아의 이야기가 처절한 만큼 또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람메르모어의 루치아라는 작품은요,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고 또 인간의 존엄과 순수한 정서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페라 람메르모어의 루치아는 오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의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이 가슴 울리는 강렬한 벨칸토의 선율을 객석에서 직접 만나보시면서 깊은 전율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람메르모어의 루치아였습니다. 이렇게 오페라 무대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그럼 다음 무용 공연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어떤 공연인가요? 네, 요즘 날씨 정말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날이 더워질수록 오싹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전설 속 존재인데요. 그 전설 속 존재를 색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창작 발레 공연입니다. 여름이면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한국 대표 설화, 바로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이야기인데요. 다만 오늘 만나볼 구미호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던 무서운 요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엠발레단의 창작 발레단, 발레 공연 구미호입니다. 먼저 혜윤 아나운서는 혹시 구미호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사람을 홀리거나 좀 둔갑하는 그런 무서운 요괴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섬뜩하게 등장을 자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엠발레단의 고대 문헌 속 기록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래된 기록 속의 구미호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신령한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해 구미호를 인간을 해치는 요괴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신수로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설이지만 훨씬 새로운 시선으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설정부터 정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작 발레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오히려 친숙한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무와 연출 누가 맡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창작 발레인데요. 이번 작품 구미호는 엠발레단의 양영은 단장이 안무와 연출, 대본을 맡았고요. 작곡가 나시린이 음악을 맡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초연 당시에 한국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세계관과 함께 클래식 발레와 라이브 연주, 또 영상이 결합된 융복한 무대라고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쉽게 이해되는 창작 발레다,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공연, 그리고 한국형 판타지 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016 공연예술 유통지원 사업에도 선정을 되면서 전국 순회 공연으로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창작 발레인데도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또 담고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구미호수의 기운으로 동쪽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품고 태어난 아이 소화가 태어나면서 마을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세상과 멀어진 채 살아가던 소희는 운명처럼 구미호 애호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과 심수의 사랑은 오래된 질서를 흔들게 됐고요. 잠들어 있던 귀신까지 깨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술에 걸려 여우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평화롭던 마을은 폐허가 됐고요. 피로 물든 여우 사내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 사랑과 저주, 운명과 선택, 이 모든 감정들을 한 편의 클래식 발레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영화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순히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운명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담고 있어서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발레 무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좀 화려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가 판타적인 만큼 무대도 굉장히 환상적인데요. 올해 공연에서는 새롭게 플라잉 기법을 도입해 작품의 환상성을 한층 더 높였다고 합니다. 인간인 소화와 구미호 애호가 인간과 여우라는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는 감정을 공중을 활용한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더욱더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공간 전체를 활용한 연출을 통해서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작품만의 세계관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인간과 구미호의 만남, 듀엣 장면을 연습 모습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플라잉 기법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히 두 사람의 사랑이 현실이 아니라 한편의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신 플라잉 장면이 두 주인공의 사랑을 환상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작품만의 한국적인 색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정월 대보름밤 펼쳐지는 여우구슬제인데요. 신비로운 여우들이 살아가는 여우산을 배경으로 영상 디자인과 안무가 어우러져 제의적인 분위기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세계와 점점 다가오는 비극적인 운명이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관객들의 몰입감도 한층 깊어지는데요. 여기에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군무, 그리고 고난도 테크닉이 돋보이는 파드들, 라이브 연주와 영상까지 더해지면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한국형 판타지 발레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발레 구미호의 군무 장면을 무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는 내내 신비롭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앞서 본 그 영상에서의 그 사랑 이야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이 무용수들의 군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영상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또 마치 우리 설화 속 세상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작품은 클래식 발레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설화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이처럼 라이브 연주와 영상, 클래식 발레가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한국형 판타지 발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올여름에는 무서운 구미호가 아니라 또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런 구미호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 일정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엠발레단의 창작 판타지 발레 구미호는 7월 16일 경남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시작되고요. 7월 25일에는 서울 소월아트홀, 그리고 8월 1일 화성 U&I 센터 화성 아트홀에서 전국 순회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또 공연장마다 일부 배역의 캐스팅도 달라진다는 점도 관람 포인트인데요. 전 공연에는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정영재가 여우들의 수장 수호 역을 맡고요. 미호 역에는 박은비, 화민 역에는 이창희가 출연합니다. 이 외에는 공연장마다 다른 무용수가 출연하면서 조금씩 다른 매력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설화가 아름다운 클래식 발레와 만나 새로운 판타지로 탄생한 무대 엠발레단의 구미호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엠발레단의 구미호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한 주간 주목해볼 만한 책을 소개하는 위클리 북 시간인데요. 나윤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들고 온 책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괜히 내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계신가요? 요즘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마음조차 평가받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아하는 걸 좋아해도 말한다고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책입니다. 바로 저 재밌는 거 혼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점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목부터 참 따뜻한 것 같은데요. 저 재밌는 거 혼자 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치 좋은 영화를 봤을 때 하루빨리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작가는 어떤 분일까요? 네, 이 책의 저자, 본명은 신시연 작가입니다. 책과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크리에이터인데요. 특히 SNS에서 책을 쉽고 또 재미있게 소개하면서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를 어렵고 또 딱딱한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소개해온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책은 첫 에세이인데요.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과 고민, 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지켜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꽂혔던 텍스트가 바로 텍스트 힙이었는데요. 옛날에 굉장히 유행처럼 돌았던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죠. 텍스트 힙. 쉽게 말하면 책을 읽고 또 좋은 문장을 기록하고 서점을 찾아다니면서 독서를 하는 이 하나의 문화로 즐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시 출판계는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독서 문화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SNS에서는 책 사진이 넘쳐났고 또 종래 서점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문장을 캡처해서 올리고 또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고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출판사도 작가도 독자도 모두 반가운 변화였죠.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때 비판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너네 진짜 책을 읽기냐 하냐? 이 말이었어요. 책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그건 독서가 아니라 인증이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뒤따랐고요. 또 심지어는 네 책을 이해는 하고 읽냐. 그런 식으로 읽는 건 진짜 독서가 아니다.
처럼 독서에도 자격을 매기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작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장 황당했던 댓글도 소개를 하는데요. 바로 책이 너무 깨끗한 거 봐라.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긴 건 그 책은 사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다는 거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이 책 상태만 보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독서를 평가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는 언제부터 독서를 평가하게 된 걸까? 누가 어떤 책을 읽는지, 심지어는 몇 권을 읽는지, 심지어 어떻게 읽는지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독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같은 책을 읽어도 또 기억에 남는 문장은 모두 다르고요. 또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 문장에서 위로를 얻고 또 누군가는 같은 책을 읽고도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책은 너무 쉽다, 또 이 책은 입문서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독서에 서열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작가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독서는 시험이 아닌데 어느새 정답을 맞추는 것처럼 되어버렸다고요. 맞아요. 저도 정말 공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누군가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책을 폈는데 그건 제대로 읽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다시는 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작가는 독서 문화가 살아나려는 순간마다 허세, 과시, 유행 따라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따라붙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출판사도 작가도 독자도 모두 즐거워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망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와서 축제를 망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이면서도 듣는 순간 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SNS를 통해서 읽게 된 책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SNS를 보다가 좋은 문장 하나나 혹은 또 짧은 책 소개 영상을 보면서 이 책 진짜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책을 골랐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추천을 보고 또 책을 고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문장 하나, 짧은 리뷰 또는 SNS를 독서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SNS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쉽게 단정하고 또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책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쁜 표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더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엽고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진짜 좋은 건 혼자 알기 아깝다, 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또 좋은 영화, 좋은 음악도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같이 공유할 때 더 즐거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또 작가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텍스트 힙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처음에는 멋있어 보여서 책을 샀더라고 하도 결국 한 장이라도 읽게 된다면 저는 그게 독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도 사실 예쁜 운동복 때문에 시작을 하고 캠핑도 감성 때문에 시작하는 만큼 독서의 계기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또 요즘은 SNS 덕분에 예전보다 더 다양한 책을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혼자였다면 평생 동안 몰랐을 책을 누군가의 추천 덕분에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문장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읽을 수도 있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죠. 단순히 표지가 예뻐서 또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결국에는 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이 좋아하는 마음을 왜 그렇게 쉽게 의심하게 되었을까,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취향은 좋아하는 것들 한가운데 나를 데려다 놓는다. 그때 나는 내가 나여도 괜찮다는 마음을 얻게 된다. 참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걸 좋아해?
라는 질문을 쉽게 하지만 좋아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재밌는 거 혼자 아는 사람 아닙니다. 이 책은 독서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좋은 것은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마음껏 좋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북이었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제목 속에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저 재밌는 거 혼자 아는 사람 아닙니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작품이 람메르모의 누치아였죠. 이번 시간에는 이 작품을 만든 굉장히 위대한 작곡가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소개한 이 작품은 19세기 전반 이탈리아 오페라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준 잔혹하고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픽피플 코너에서는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킨 주인공이자 로시니, 벨리니와 함께 벨칸토 오페라의 황금기를 이끈 거장,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도니제티는 평생 70편이 넘는 오페라를 남긴 다작 작곡가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많이 외롭고 또 가난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도니제티는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에 누추하고 또 어두컴컴한 건물 1층에서 태어났는데요. 집안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9살 때 운명처럼 길이 열리는데요. 오페라 작곡가인 지몬 마이어가 무상음악학교를 열어서 도니제티의 재능을 알아보고 성악과 작곡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 스승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대위법까지 배운 도니제티는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이탈리아 극장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당대 천재 작곡자였던 빈첸조 벨리니와 함께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청중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평생 동안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1830년 도니제티가 오페라 안나 볼레로로 유럽 전역의 이름을 떨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탄생한 또 하나의 걸작이 바로 희가극인 사랑의 묘약인데요. 떠돌이 약장수가 판 적포도주가 진짜 사랑의 묘약이 되어서 두 남녀를 맺어주는 아주 유쾌한 이야기죠. 여기에 도니제티가 고집을 부려서 넣었던 애틋한 아리아가 있는데요. 이 가난한 젊은이 네모리노의 수뇌부가 담긴 곡 남몰래 흘린 눈물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유쾌한 극 중에서도 유독 이 아리아가 나오면 마음이 참 잔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공 이후에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났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가 그럼 탄생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1835년에 초연되었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탈리아 낭만주의 오페라의 초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한 성취의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루치아의 성공 직후 영원한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이 벨리니가 34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도니제티는 깊은 시리에 빠져서 벨리니를 위한 레퀴엠과 교향곡을 작곡을 해서 먼저 떠난 친구의 이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합니다. 네, 동료의 죽음 이후에 도니제티 본인에게도 이 실연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검열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된 건데요. 1838년 오페라 폴리우토가 상연 금지 처분을 당하게 되고 나폴리 음악 원장 임명마저 무산이 되자 상처를 받았던 도니제티는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행히 프랑스 파리는 그에게 제2의 전성기를 선물을 해주는데요. 1840년 파리에서 초연한 프랑스어 오페라 연대의 딸이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테너들에게 고음의 한계를 시험하는 곡으로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데요. 친구들이요, 내게는 좋은 날,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안에 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슬픈 아리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연대의 딸이라는 작품은 유쾌한 희가곡이긴 한데요. 이 주인공 마리가 자신을 키워준 연대의 군인들과 헤어지면서 그때 부르는 아리아에는 도니제티 특유의 애절한 서정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 뒤에 찾아오는 이별의 슬픔을 담은 곡 떠나야만 하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작품 안에서 이 다채로운 감정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하지만 파리에서의 눈부신 성공 뒤에 가려진 이 말년은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843년
이때부터 매독균이 뇌에 침투를 하면서 정신과 신체 기능에 급격한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무대 위에서 돌발 행동을 일삼자 주변에서는 그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수용이 되는 아픔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삼촌의 모습을 본 조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7개월 만에 병원을 나와서 고향인 이탈리아 베르가모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된 도니제티를 고향의 오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정성껏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네,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압박감과 또 일 중독 속에서 쉬지 않고 곡을 썼던 거장인데 마지막만큼은 외롭지 않게 고향 친구들의 배려 속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평생을 달리면서 우리에게 다채로운 웃음과 또 눈물을 남겨준 가에타노 도니제티. 비록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가 남겼던 명작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오페라 무대 위에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가에타노 도니제티였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분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축구 선수를 꿈꾸던 한 소년이 우연히 발레를 만나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되기까지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무용수가 있습니다. 오늘 픽피플에서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거쳐 국내외 무대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발레리노 정영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발레리노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영재 발레리노는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영재 발레리노의 첫 꿈은 무용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던 평범한 소년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에서 유학 중이던 친척의 권유로 발레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운동도 되고 예술도 되는 게 발레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건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발레를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정영재 발레리노는 무려 16살에 발레를 시작했는데요. 보통 발레리노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기를 쌓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쉽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네, 16살이면 다른 친구들은 이미 오랫동안 발레를 해왔을 텐데요.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조금 더 혹독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영재 발레리노도 처음에는 기초가 부족해서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기본 클래스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보면 하루에도 기본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릴 적 축구를 하며 길러온 체력 덕분에 힘든 훈련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본인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춤추는 것이 재밌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은 발레가 가르쳐줬다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춤이 자신의 삶이 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늦게 시작한 경우에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영재 발레리노는 오히려 즐기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점이 훨씬 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왠지 수상 경력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노력은 결국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여러 국제무용 콩쿠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러시아 아라베스크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는 그랑프리는 물론 베스트 커플상, 관객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출전했던 발레리나 김리회와 선보인 무대는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찬사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본인은 수상의 공을 함께 무대를 준비한 파트너와 묵묵히 응원해준 어머니에게 돌리며 감사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실력뿐 아니라 겸손한 태도까지 갖춘 발레리노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영재 발레리노와 김리혜 무용수의 듀엣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국립발레단의 라바야데르 연습 장면인데요. 두 무용수의 뛰어난 실력과 호흡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두 무용수의 호흡이 진짜 척척 잘 맞습니다. 네, 대회에서 전원 만점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영재 발레리노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알리게 된 또 다른 큰 계기가 있는데요. 2007년 서울 국제무용 콩쿠르에서 그의 무대를 본 당시 영국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인 웨인 이글링이 직접 입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 국립발레단에 입단해 세계 정상급의 무용수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의 무대를 올리면서 국제적인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직접 입단 제의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활동한 뒤에는 한국에서 국립발레단에서도 활약을 했었죠. 네, 그렇죠. 정영재 발레리노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백조의 호수와 지젤, 돈키호테와 호두깎이 인형, 해적, 로미오와 줄리엣 등 이렇게 수많은 클래식 발레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왕자 호동을 꼽기도 했는데요. 동양적인 정서와 클래식 발레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작품이라 무용수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영재 발레리노는 테크닉도 뛰어나지만 또 무대에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영재 발레리노는 한국 무용수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감정 표현을 꼽았는데요. 한국인 특유의 섬세한 정서가 무대 위에서는 큰 강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무용수로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노죠.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를 꼽으면서 화려한 기술보다는 자연스러운 연기와 무대에서의 표현력을 항상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실력도 정말 뛰어나지만 이 춤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영재 발레리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발레의 기본 매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혼자 잘 추는 것보다 파트너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믿으며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게 발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정영재 발레리노는 무용수로서 세계의 여러 무대를 경험한 만큼 이제 후배들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발레 학교를 만들어 좋은 무용수들을 길러내고 싶다는 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던 평범한 소년에서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되기까지 정영재 무용수의 이야기는 꾸준함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피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영재 발레리노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답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느끼고 또 공감해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무대 위에 몸짓을 바라보고 책 속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던 일상의 긴장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술 안에서는 내가 느끼는 그 어떤 감정도 모두 정답이 되기 때문이죠. 내일 또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증명을 요구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만큼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